얘야, 내 집 가서 속옷 좀 가져다줘. 집이요? 그냥 새로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 집에 좀 다녀와라. 알겠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아빠의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속옷을 가져오라네요. 저는 할 수 없이 아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자 처음엔 무심코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요? 보호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급히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하셔서 보호자분께 안내드리려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 번호를 어떻게... 환자가 누구신데요? 핸드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급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다름 아닌 바로 제 아버지였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요? 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보호자분이 바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호자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 이름을 어떻게... 저희 기록상 유일한 보호자가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 곁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던 사람, 애써 기억 속에서 지워내려 했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아버지의 보호자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니...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 흔들리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다시 제 안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버지 곁으로 가봐야 될지 그냥 무시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 있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피하며 살았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순간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가슴을 눌러대는 듯 답답했고 아버지라는 단어만으로도 몸이 굳어져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폐병으로 기침을 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던 그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저와 엄마 우리 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괜찮아. 조금 늦으시는 걸 거야. 너는 얼른 자.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 입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밤늦게 다른 여자와 함께 짐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갔다는 소문뿐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고 아버지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저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상처는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버린 후 엄마의 병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엄마의 기침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죠. 어둡고 적막한 방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린 걸까?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매일을 눈물을 흘리며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는 늘 꼭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서 끝까지 아빠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더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 아빠가 왜 나한테만 없는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상처는 어린 제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상처는 매일 밤 엄마의 기침소리와 함께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걱정보다도 먼저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왜 하필 지금 나를 찾는 거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올라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아버지를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엄마의 기침소리와 함께 울던 제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억지로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했고 가슴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굳이 찾아가야 하나?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한부, 얼마 남지 않았다. 평생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건가? 스스로에게 쏟아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끝까지 외면하기에는 마음이 자꾸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없이 망설였지만 더는 도망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눌린 마음을 다잡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래, 마지막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향해 가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가 있는 병실 앞에 서자 제 심장은 북을 치듯 요동쳤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까지도 들어가야 할지 그대로 돌아서야 할지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중한 상태였죠. 침대 위에는 이미 병으로 쇠약해진 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산소줄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해진 듯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이 정말로 왔구나.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잇다가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감정이 몰려들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그저 말라버린 뭔가 기계에 의지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저절로 차올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 말은 갈라진 숨 사이로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빛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여러 차례 바늘을 꽂았다 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미안하다. 이렇게 갑자기 널 찾아서. 아버지의 목소리와 모습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병과 싸워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과 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제가 쌓아온 분노와 서운함이 무겁게 뒤엉켰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아빠인데 마지막만큼은 도리를 다해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네가 이렇게 와줘서. 그날부터 저는 병실을 드나들며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병원에서 나온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조심스레 떠먹여 드렸고, 손과 발이 땀에 젖거나 차가워지면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며 살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드셔야 힘이 나요. 목이 막혀서 잘 안 넘어간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도 마음속 원망이 자꾸 올라왔다가도 눈앞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에 연민이 겹쳐졌습니다. 두 감정이 얽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힘이 빠져 있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얘야, 내 집에 좀 다녀와라. 속옷을 가져다 주려. 아버지, 그냥 제가 새 걸로 사다 드릴게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숨이 차 힘겹게 말하는 와중에도 그 부탁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 집에 있는 걸로, 꼭 거기 있는 걸로 가져와야 한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속옷을 챙기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그토록 집을 언급하며 집착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메모지를 가져오더니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그대로 제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아침밥을 챙기고 설거지를 끝내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었고 저녁 무렵이 되면 남편이 퇴근할 시간을 맞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올리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려 했습니다. 특별히 큰 욕심도 없었고 그저 가족이 모여 앉아 따뜻하게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저에게는 그 평범함이 소중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온 제 마음을 짓밟듯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 사업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남편은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조금씩 모아온 적금, 생활비를 아껴가며 만들어둔 돈, 그리고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 그 친구 말로는 확실히 성공할 자리래. 우리가 큰 돈 만질 기회가 온 거야.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이에요. 집은 우리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그걸 담보로까지 잡는다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겁만 많아? 평생 이렇게만 살 거야? 나 좀 믿어봐. 이번엔 제대로 해낼 거라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년간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붓고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걱정을 비웃듯 자신은 가족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 맞아요?
나는 걱정부터 돼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고생한 건 알지. 하지만 고생만 해서 뭐가 남아?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두고 봐. 이번엔 우리 생활이 달라질 거야. 결국 저도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도전하는 거라니 마음속 한켠에서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맞아. 이번이 기회야. 두고 봐. 그렇게 남편은 모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나중엔 대충 얼버무리며 다른 얘기로 돌리기 일쑤였어요. 그 사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했고 생활비는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니까. 곧 들어올 돈이 있어. 맨날 곧 들어온다면서요. 물가도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데 장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팍팍한 생활이 이어지는 게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의 말만 믿고 따라왔는데 돌아온 건 빚뿐이었습니다. 살림은 더 빠듯해졌고 제가 그동안 아껴 모은 돈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저는 낯선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보지도 않은 고급 레스토랑, 숙박업소, 선물 가게에서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데서 쓴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거 그 사업 미팅 때문에 쓴 거야. 투자자 만나면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사업 미팅인데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큰 돈이 나가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사람 만날 땐 접대가 기본이야. 곧 성과 나니까 걱정 말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말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투자자를 만나야 한다,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만 다녀요? 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시간 있으면 나 좀 믿어.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 그런 남편의 태도에 의심이 더 커져갔고 결국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낯선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오간 메시지에는 분명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있었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은커녕 다른 여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애써 아껴 모은 돈, 그리고 집 담보대출로 생긴 빚까지도 결국은 그 여자를 위해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돈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생활비도 없다고 하더니. 그게 내가 잠깐 잘못한 거야. 잘못? 잘못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몇 년을 모은 돈인데. 그 여자 지금 지낼 곳이 마땅히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잠깐 도와주려던 거였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적금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아 빚을 지고 결국 그 돈으로 상가녀의 아파트까지 마련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당신이 그 여자한테 집을 해주는데 썼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 못해.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저는 더는 남편을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었던 돈과 집, 그리고 신뢰까지 모두 다른 여자에게 내던져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더 분노스러웠던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엉뚱한 여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해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모는 남편에게 한마디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너는 그냥 모른 척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돈이에요. 저희 가정의 문제잖아요. 아들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여자가 너무 따지고 들면 집안만 시끄러워진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잘못을 감싸고 제게 침묵을 강요하는 시모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배신감은 남편을 향한 것보다도 더 깊고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로 제 삶을 짓밟았고 시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주며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지키려 몸부림치던 지난 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절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이미 대출로 묶여 있었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모아온 모든 기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남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빈털터리였고 당장 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자료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판결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법이 제 편에 서 있다 해도 현실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재산은 없었지만 더는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도 생활비도 의지할 가족도 모두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홀로 일어서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막노동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 몸을 부딪혀야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었고 미장 일을 도와주는 잡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 일은 해본 적이 있나? 미장 보조도 일이 만만치가 않아.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옆에서 석회부터 나르고 시멘트 반죽도 좀 도와. 저는 낯선 현장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젖은 시멘트를 퍼나르며 손에 물집이 잡혀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치곤 괜찮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다들 그렇게 시작했어. 생전 그렇게 힘쓰는 일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삽과 흙먼지, 땀으로 얼룩진 하루가 반복되면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갔고 팔과 다리는 멍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 내가 주저앉으면 아무도 날 구해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고된 노동도 감수해야 했고 몸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였지만 저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겨우 버텨내었습니다. 새벽같이 눈을 뜨면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럴 틈도 없이 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미장일을 도우며 흙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채 하루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씻을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씻는 대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몸을 눕히곤 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눈을 감으면 온몸이 육신거리고 손끝까지 저려왔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반복되겠지? 그렇게 저는 내일을 위해 또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아 한 발씩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그리고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입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을 기대할 이유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내일이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루하루가 끝없는 고통 같았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다 문득 하늘나라에 먼저 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공사장의 먼지 냄새 속에서도 엄마의 웃음과 손길, 마지막에 남겼던 그 기침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며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리 엄마를 따라가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못 버티겠어요. 저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엄마를 따라가면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가 다르게 머릿속을 스치며 저를 조여왔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 그냥 다 끝내버리면 편해질까? 저는 그때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붙잡으며 겨우 숨을 돌려야 했습니다. 무너지고 싶은 마음과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제 하루는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달 안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갑자기 친아빠가 나타난 것입니다. 30년 전 아무 말 없이 저와 엄마를 버리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조차 지워내려 했던 사람이었고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지금 왜 나타나는 거야? 저는 가슴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나타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뒤엉켜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장면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었죠.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보호자라곤 저밖에 없는 상태였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이어지던 그때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 혼자서 울고 있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쓸쓸함과 공허함이 다시 느껴지자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누군가가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도 마지막 길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기억과 분노가 한쪽에서 끌어당기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가 다른 쪽에서 붙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달래며 조금씩 생각을 정리해 나가며 마지막만큼은 아버지의 곁을 지켜줘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간 것이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간호사님,
이건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보호자분이 직접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병원 환경에서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얽힌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눈앞의 아버지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얘야, 내 집에 좀 다녀와라. 속옷을 가져다 주렴. 아버지, 그냥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병원 근처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야, 내 집에 있는 걸로. 꼭 그걸로. 그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소를 받아들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마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숨이 막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 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집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쳐 커다란 현관, 곳곳에 놓여있는 고가구와 장식품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고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집이 아버지 집이라고?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워 눈을 돌릴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없어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텼던 제 처지가 떠올랐고 동시에 눈앞에 화려한 풍경이 믿기지가 않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집 옆에 자리한 전용 차고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낯설지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외제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차체는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집이 맞는지 저는 의심조차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광경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발밑에 깔린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반짝였고 현관 전체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은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바닥과 벽에 부딪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장면에 저는 도무지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여기가 정말 아버지의 집이 맞는 걸까? 잠시라도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눈앞의 풍경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 숨이 막힐 정도로 낯선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벽마다 걸려있는 그림들은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값비싼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선반에는 빼곡히 명품 도자기와 희귀한 수집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게 현실이 맞는지 아니면 꿈속의 장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을 딛고 있던 공간은 평생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화려한 저택의 모습 그대로였고 그 안에 서 있는 제가 오히려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한 채로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바닥에 놓인 장식품을 건드리거나 선반이 물건에 흠집을 내기라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심조심 걸었죠. 그러다 문득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안쪽 벽에 커다란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와 두께, 그리고 전자비밀번호 장치까지 달려 있었는데 그 묵직한 존재감은 집안의 어떤 장식품보다도 제 눈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와, 이게 웬 금고야? 주변을 둘러보니 도자기며 그림, 수집품까지 눈을 사로잡는 값비싼 물건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보다도 금고가 주는 묘한 압박감 때문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설고도 화려한 공간이 제 마음을 더 뒤흔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애써 정신을 다잡고 아버지가 부탁했던 대로 옷장을 찾았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안쪽에는 구겨짐 하나 없이 다려진 셔츠와 바지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을 열자 속옷들이 규칙적으로 접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정돈된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사는 집 맞는 거야? 내가 알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속옷 몇 벌을 챙겨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나오려는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도 고개는 절로 돌아가 집안 곳곳을 한 번 더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잡한 심정을 억누른 채 그대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발길은 병원에 묶여버린 듯했고 하루하루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진 않으시죠? 그 말이 입에 붙은 듯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실 때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물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돌보며 병실 안에서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저의 병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간간이라도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몇 마디를 이어가시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하루하루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편히 가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운 속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불안이 제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더니 서랍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얘야, 이걸 받아라.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고 저는 얼떨결에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꼭 봉투를 전달해야 한다는 듯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건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니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손이 떨려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한 걸 이제라도 다 갚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는 유언장의 내용을 찬찬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통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과 금고, 그리고 예금 전부를 제게 상속한다는 조항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여유롭지 못했던 저의 삶이 떠올랐고 내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버지가 남겨주신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다 주시려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지만 꾹 참으며 유언장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분명 현실인데 마음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겨우 벌어먹고 살던 제가 이토록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거운 자재를 날라야 했던 공사장, 집에 돌아와도 씻을 힘조차 없이 바닥에 몸을 눕히던 제 모습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그 작은 속삭임은 제 귀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흘러나온 짧은 두 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은 건 단순히 피부치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병든 엄마와 어린 저를 두고 떠난 그날 이후 아무리 부와 명예를 손에 쥐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도 네 엄마와 널 버린 죄는 사라지지 않더라. 저는 차마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저를 찾아낸 건 미처 다 치유하지 못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집과 외제차, 금고가 가득 채워진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늘 불안 속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새벽마다 몸을 뒤척였고 떠나온 엄마와 제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홀로 흐느끼다 잠든 날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뭐하겠니? 네 엄마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는데 울던 네 얼굴이 눈앞에서 맴도는데 속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병이 깊어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의사가 남은 시간을 조심스레 언급하자 그제야 자신의 과거를 뉘우쳐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나면 난 죄인으로 끝나는구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버린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몸으로 누워있으면서 마지막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저를 찾을 수는 없으니 결국 사람을 찾아주는 업체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헤어진 어린 딸,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저를 어떻게든 찾고 싶다는 한마디에 업체 직원은 난색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기록도 오래되고 단서도 희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전 기록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흔적이 다 지워져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은 얼마라도 낼 테니 꼭 좀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부탁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개월의 수소문 끝에 제 행방을 알아냈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다시 볼 수 있구나. 이제 조금은 그 죄를 덜 수 있겠어. 아버지는 힘없이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힘겹게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이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미안함과 애틋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더는 참을 수 없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힘겹게 저의 눈을 마주보더니 아주 미약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나 따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내내 등에 짊어지고 살던 죄책감과 고통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 아버지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비로소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로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그 순간은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임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한참이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상주자리에 앉은 저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전에 화려한 재산과 권력을 누렸던 아버지였지만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향을 올릴 뿐 북적거림도 화려한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 속에서 저는 오히려 연민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시는구나. 가진 게 그렇게 많으셨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네요. 저는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저는 홀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부동산 서류, 금고 목록, 예금 증서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와 도장이 찍힌 문서들을 바라보는데 숨이 막히듯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제게는 상상조차 못할 규모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손끝으로 문서를 더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나한테 남기고 간 거구나.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건가? 그제야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고된 노동을 버티며 억눌려 살던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더 이상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기쁨보다는 낯섦과 무거움이 앞섰지만 분명 제 삶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 깊이 눌러왔던 절망과 무력감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눈앞이 캄캄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가가 다시 젖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쓰라림이 아니라 희망이 스며든 눈물이었습니다. 현실이 여전히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살던 좁은 집을 정리하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믿기지 않게도 남편과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뻔뻔하고 당당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들의 얼굴빛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속내를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재산, 그리고 그 모든 상속자가 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소문으로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시모가 갑자기 제 앞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모는 사정을 하며 애써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재산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이렇게 찾아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모에 이어 남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어. 그때는 내가 미쳤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건 후회가 아니라 분명한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을 치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수없이 속아왔고 그 끝은 늘 고통뿐이었으니까요. 얘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우리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당신들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때 외면했으면서 지금은 왜 찾아왔는지 당신들의 속내를 다 알아요. 아니야,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온 거라면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삶에 다시는 끼어들지 말고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내뱉고 현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매달리고 애원해도 제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이제 진짜 저도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그동안은 버티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을 이제 용서할게요. 두 분 편히 쉬세요.